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변호사 시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법 위임입니다. 입법권을 위임하는 것이고 권한 위임, 입법 권한을 위임하는 거하고 사무 권한을 위임하는 거하고 권한 위임하고 구별을 하시고, 지금은 입법 위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법률 조항의 위임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모법인 해당 수권 법률 조항도 위헌으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권 법령이 있을 수 있겠죠. 수권 법령, 이게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겠고요. 법령은 법률과 법규명령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수권 법령하고 그 다음에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재정법령, 위임명령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쪽에서 위법하면 얘가 위법해지는 것인가, 이쪽에서 위법하면 얘가 위법해지는 것인가,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얘가 위법하게 되면은 밑에 것도 위법해지는 게 맞습니다. 재정법령 같은 경우에는, 위임명령 같은 경우에는 법률유보 원칙 위반으로 위법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위법하게 되면 재정법령이 위법하다고 해서 수권법령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만들어진 위임명령이 위법하다라고 해서 수권법률 조항이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헌은 위법을 말하는 것이죠. 위헌은 위법입니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 기본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생각을 하시면 되고, 헌법 제75조 떠올리시면 됩니다. 75조에서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포괄 위임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할 필요는 없고 포괄적인 것이 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포괄 위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자치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조례 그러면 위임조례 말하는 게 아니라 자치조례 말하는 겁니다. 자치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위임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만 말하면 벌칙조례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말하면 그것은 권리제한, 의무부과, 권리제한 의무부과조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권리제한 의무부과조례 몇 조에 있다? 지방자치법 22조 단서 쪽에 있죠. 단서 쪽에 법률 유보원칙 얘기하는 겁니다. 법률 유보원칙. 상위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조례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지방 의원들에게 뭐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지역적 범위 내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치조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포괄 위임이 허용될 수 있다. 법률유보가 완화 적용되는 거죠.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위임입법의 형식 반드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법규명령의 형식에만 위임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시적인 규정이다. 예시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헌법에서 예정해 놓고 있는 법규명령의 형식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은 행정규칙으로 위임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면 행정부에게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되고, 전문적이고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허용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그 형식이 행정규칙이고 내용은 법규명령이죠. 형식은 행규, 내용은 법규명령, 법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무엇이 포함된다? 이 행정규칙 쪽에 이제 구체적인 위임이 있으면 위임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되는 것이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우리가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보죠. 위임 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인 체제, 그러니까 위임 조항 그 자체에서 구체적 위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임 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 자체가 구체적 위임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반적인 체제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관련 내용들이 있으면은 위임 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겁니다.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걸 두고 포괄적 위임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위임 조항 자체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문제들은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한다. 전면 재위임 얘기하는 거죠. 그대로 재위임한다. 전면 재위임. 전면 재위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입법 위임이든 권한 위임이든 인정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우선 정하고 그 중에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재위임을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이제 전면 재위임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도 있죠. 전면 재위임을 한다. 전면 재위임. 입법 위임을 받고 나서 그것을 그대로 다시 하위 법령에다가 전면 재위임을 하게 되면 무엇에 위반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무엇에 위반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 법치 행정의 원리에 위반된다. 이런 문제도 세 문제 정도가 지금까지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권력 분립에 위반된다라는 얘기는 상위법에서 지금 하위 법령으로 정하라고 했죠. 권력 분립 이렇게 들어가면 입법권은 법 제정을 하는 거, 법률 제정. 그다음에 행정은 법률 집행, 법 집행입니다. 법 집행. 상위법에서 위임을 했으면 그 상위법을 집행하는 게 바로 행정입법을 하는 겁니다. 상위법을 집행하는 게 바로 행정입법을 하는 건데, 전면 재위임을 하게 되면은 전혀 행정입법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권력분립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 법치행정의 원리라는 것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상위법에서 위임을 했는데 전혀 행정입법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상위법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위법 위반이다. 그래서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법 집행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하고, 상위법에서 행정 입법을 하도록 위임을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전면 재위임과 관련된 문제였었습니다. 19번 2013년도 11월 6일 을로부터 A씨 소재의 비유흥주점의 영업시설 일체를 양도받아 양도양수가 있었고요. 2013년 12월 2일 날 A시장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승계를 신고해서 윗주점을 운영을 했다. 뭐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전날 이제 수리가 된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법관계에서는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공법관계에서는 영업권이 이전이 될 테고, 순서는 사법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에 공법관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순서죠. 이렇게 되고, 밑에 사법관계에서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죠. 여기서는 양도계약을 체결할 테고, 양도계약을 체결을 하고, 여기서는 지위승계 신고를 하겠죠. 지위승계 신고를 이렇게 하게 되고, 얘가 얘의 요건이 됩니다. 유효한 양도계약의 체결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요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테고요. 지금 날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양도를 한 날은 양수가 있었던 요 날이 2013년도 11월 6일입니다. 2013년도 11월 6일 이렇게 되고요. 양도를 받아서 2013년도 12월 2일 날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다. 얘가 지금 이루어진 때가 2013년도 12월 2일 이렇게 됩니다. 주점 운영하였다. 그런데 갑이 인수하기 전인 2013년도 10월 초순 을은 누가 양도인이고 누가 양수인입니까? 지금 양도인이 이렇게 있고 양수인이 이렇게 있다. 양수인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양수인 쪽이 갑이 되는 거죠. 갑이 을로부터 얘가 갑이 되는 것이고 얘가 지금 을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하기 전인 2013년도 10월이면은 사법관계에서 양도계약 체결하기도 전이죠. 그때 양도인이었던 그 을이 청소년 병과 정
18세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서 유흥행위를 하게 했다. 이렇게 되면 영업허가 취소 사유입니다. 고용하게 되면 고용하는 것까지는 영업정지인데 유흥행위를 하게까지 하면 영업허가 취소 사유거든요. 이에 A 시장은 2014년도 2월 3일, 2014년도 2월 3일 요거 뒤쪽 얘기하는 거죠. 갑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벌을 했다. 그러면 순서를 쭉 잡아보시게 되면 1, 2, 3, 4 이렇게 들어가겠죠.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4번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요. 하면 첫 번째 시점이 바로 2013년도 10월입니다. 얘가 2013년도 10월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날짜가 여기 나오고요. 2013년도 11월 6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승계 신고를 한 때가 이게 2013년도 12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처분이 나온 게 2014년도 2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법규 위반 행위가 있었어요. 법규 위반 행위, 법을 위반한 행위가 존재했었고 여기서 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법관계입니다. 물론 양도계약을 체결했고 여기서 지위승계 신고 수리가 나왔죠. 승계 신고를 했고 그 다음 여기서 허가 취소라는 제재처분이 나왔습니다. 제재처분이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죠. 요거를 이유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법규 위반 행위를 했던 시점에 있어서 영업자는 공법관계죠. 공법관계에서 영업자는 누가 되는 거냐? 여기서의 영업자는 양도인이죠. 양도인을이 되는 것이고 양도계약 체결했을 때도 영업자는 양도인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승계신고 수리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의 현재 영업자는 양수인 갑이 되는 것이고 현재 시점에서는요 양수인 갑이 영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을 이유로 누구에게 지금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요 양도인의 잘못을 이유로 이거죠. 양도인의 법규 위반 행위를 이유로 해서 누구한테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온다? 양수인 갑에게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고요. 가능하고 이런 걸 우리가 제재 처분 사유의 승계, 제재 사유의 승계라고 하죠. 제재 처분 사유의 승계. 제재처분 사유의 승계는 우리가 추상적 경찰 책임의 승계라고도 합니다. 추상적 경찰 책임의 승계. 추상적 경찰 책임의 승계, 제재처분 사유의 승계는 원칙적으로 긍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고 예외적으로 선의의 양수인 보호 필요가 있을 때만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허가 취소라는 제재처분이 양수인한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고요. A시장이 갑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을의 영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갑에게 적법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인 것이다. 그렇죠? 이 중간에서 얘가 뭘 했다? 지위승계 신고를 했다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걸 했습니다. 지위승계 신고를 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수리처분이 나왔다. 수리처분이 나오면 판례에 따르게 되면 얘는 영업자의 변경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지금은요. 지금은 신고 영업이 아니라 허가 영업입니다. 허가 영업의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이 수리 처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친구에 대한 허가 취소인데 지금 양도라는 철의 후발적 사유의 문제가 되는 거고 처분입니다. 처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얘는 신규 허가의 의미를 갖겠죠. 물론 이건 가학상 허가 처분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지금 결합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에는 이 철회하고 그 다음에 신규 허가가 결합된 게 바로 수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실질적 요건이 포함이 되어 있죠. 유효한 양도계약 체결이라는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고는 무슨 신고가 되는 거야? 이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는 거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수리는요 처분이 맞죠? 처분이 맞고 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수리에 해당한다. 정리 다 끝났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양도인에 대한 허가 취소, 철회 의미와 함께 신규 허가, 영업권을 설정해주는 행위다. 가학상 허가도 역시 금지 해제 효과와 함께 일정한 권리 설정의 형성적 성질도 갖죠. A시장의 을에 대한 영업허가는 대물적 허가이지만 을은 누구예요? 양도인에게 나왔던 허가처분 대물적 허가죠. 얘는 시설 기준만 갖추면 됩니다. 이런 식의 허가는 시설 기준만 갖추면 된다. 허가 대상 물건의 객관적 요소
허가 대상 물건의 객관적 요소만 심사하는 대물적 허가 맞고요. 만일 의뢰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지금 영업허가 취소고요. 취소고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효과는 갑에게 승계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1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3번으로 3번에서 4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나 여기 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이나 아니면은 지위승계 신고 수리가 나오기 전에 이쪽에서 말입니다. 이쪽에서 지금은 누구예요? 영업자가 양도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양도인한테 영업 정지가 나왔다 이거야. 영업 정지가 나왔습니다. 영업 정지가 나왔다면 허가가 취소된 건 아니잖아요. 취소가 된 거 아니기 때문에 양도인이 아직 영업권을 가지고는 있어요. 가지고는 있으니까 여기서 지위승계 신고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저 위에 여기에 있는 거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양도인의 잘못을 이유로 양수인한테 처분하는 것이라면 지금 여기서의 영업정지 같은 경우엔 누구한테 나오는 겁니까? 현재 양도인 쪽이기 때문에 양도인 쪽에 나오는 겁니다. 양도인 본인의 잘못을 이유로 양도인한테 지금 제재 처분을 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게 얘한테 이 양수인 얘한테 넘어가는 것인가? 이 문제는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문제에 해당을 합니다. 승계.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이런 걸 우리가 구체적 경찰 책임의 승계라고도 하죠. 이런 걸 우리가 구체적 경찰 책임, 구체적 경찰 책임의 승계다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대물적 허가면 가능합니다. 대물적 허가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의 입장입니다. 대물적 허가에서 이런 거 가능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법에 이와 같은 제처분 효과 승계에 근거 규정이 있어요. 식품위생법에도 있고요. 명문 규정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명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기간 제한은 있습니다. 기간 제한은 양도인이 영업정지 등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1년의 범위 내에서 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영업정지 처분 나왔던 것은 누구에게 나온 것으로 본다? 양수인에게 나온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양수인에게 나온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저 영업정지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영업정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그대로 떠안고 지금 얘가 승계를 했어요. 떠안고 승계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양도인한테 나왔던 영업정지가 위법이라고 하게 되면 양수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양수인 소송을 영업정지에 제기할 수 있다는 거지. 왜? 그건 양수인에게 나온 것으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인이 직접 상대방입니다. 얘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에요. 얘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점 차이예요. 시점 차이. 그래서 나왔을 때로 치게 되면 갑은 제3자가 되지만 승계를 한 다음에는 양수인에게 나온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수인이 바로 직접 상대방이 되고 다만 여기서는요 원고적격의 문제는 없겠지. 원고적격은 당연히 인정이 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될 수가 있냐면 협의의 소익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냐? 그래서 지금 영업정지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얘가 지금 양수를 했는데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 나온 시점 얘기하는 거야. 그때까지 영업정지가 여전히 정지 상태면 협의 수익이 있는 거야. 있는 건데 근데 얘가 만약에 소송 도중이라거나 아니면 정지기간 지나고 나서 양수인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협의 수익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협의 수익 문제 생기는데 그럼 뭘 걸어야 돼? 가중요건 규정이 당연히 있어요. 법마다. 가중요건을 근거로 협의 수익을 인정을 시켜야 돼. 이렇게 인정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생겨? 추가 요건이 있잖아. 추가 요건 이게 있잖아. 추가 요건. 1년의 범위 내에서 양수인에게 나온 것으로 본다. 2년의 범위 내에서 양수인에게 나온 것으로 본다. 이렇게 치게 되면은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장래 위험은 이제 소멸해 버리는 거죠. 추가 요건. 우리 건축사법 사건 판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중 요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추가 요건에 걸리면은 여기서 협의 수익이 인정되고 걸리면 없어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고 적격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처분의 효과 승계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어디서? 대물적 허가에서. 대물적 허가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다만이 아니라 그 명문의 규정도 항상 법에 있습니다. 그다음 만일 A시장이 2013년도 1월 27일 의뢰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을 하였다면 갑은 지위승계 신고 수리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양수인으로서 이를 소송상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지금 2013년도 11월 27일 2013년도 11월 27일 얘가 11월
예, 2013년도 11월 양도계약 11월 6일이죠. 예, 양도계약. 예, 여기하고 여기 사이입니다. 어디에 걸렸어요, 지금? 지금 걸린 시점이 허가 취소가 나온 게 말이에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입니다. 2하고 3, 요 2하고 요 3 사이, 요 3 사이에서 허가 취소가 나왔다 이거야. 허가 취소가 나왔다. 그러면 뭐는 했고요. 양도계약은 체결했고요. 지위승계는 아직 안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사실상 양수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아직 영업자의 지위가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허가 취소 처분이 나왔을 때 사실상 양수인입니다. 사실상 양수인은 영업자가 아니죠. 영업자가 여기 이렇게 행정청이 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렇게 양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렇게 양수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양도인은 누가 돼요? 얘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 얘는요 처분의 제3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처분이 나온 겁니다. 요래 처분이 나왔다고 했을 때 지금 이게 뭐예요? 허가 취소입니다. 허가 취소. 얘가 허가 취소가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다. 그러면 상대방한테도 침익적인 게 맞고 그 다음에 제3자한테도 침익적인 게 맞는 거죠. 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지금 돈은 주고 샀어요. 샀는데 영업권을 공법관계에 넘겨받을 게 없잖아. 소멸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럼 얘는요 지위승계 신고를 해봐야 수리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단 말이야. 과연 이러한 사실상 양수인의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무슨 제3자?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동일한 이해관계. 상대방에게도 침익적이고 제3자에게도 침익적이다 이거야. 이럴 때 우리가 적용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준상대방 이론입니다. 준상대방 이론. 준상대방. 그러니까 과연 상대방의 준하는 지위를 제3자한테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게 되면 판례에 따르게 되면 첫 번째 제소 기대가 전혀 없어야 되고 두 번째 다른 구제가 전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원래는 얘가 싸워줘야 되는 겁니다. 얘가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쟤한테 과연 소송을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그럴 리가 없죠. 이미 팔고 나가버렸단 말이야. 없을 것이고 그럼 다른 구제 방법이 있느냐? 양수인에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런 식으로 본 거야. 이 처분은 사실 이럴 땐 이렇게 나온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게 되면은 외형상으로는 제3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다. 상대방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A시장은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할 경우에 을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된다. 얘죠. 양도인. 신고는 누가 했냐면 얘가 신고를 이렇게 한 거죠. 얘가 신고를 했으니까 이렇게 치면 외형상으로는 양수인 갑이 신고에 대한 수리를 받는 쪽이죠. 얘가 수리 처분의 상대방이고 얘는 수리 처분의 제3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이것은 무엇과 무엇이 결합된 것이다. 지금 허가 철회하고 신규 허가가 결합된 것이다. 수리처분은 따라서 실질적 의미로는 양수인도 상대방으로 볼 수 있고 얘는 물론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요. 얘도 상대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사전 통지의 물적 적용 대상 중에 인적 범위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인적 범위를 보시게 되면은 당사자 등에게 사전 통지를 하도록 돼 있죠. 당사자 등. 여기서 당사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 등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행정 절차에 참여시킨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인데 얘는 상대방이니까 당사자 처리가 돼서 사전 통지를 하는 게 맞다. 영업 양도가 무효이면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리는 무효이다. 여기서 지금 이 지위승계 신고의 요건은 실질적 요건으로서 유효한 양도계약의 체결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 무효라고 하게 되면 얘가 무효라고 하게 되면은 위에서 나오는 수리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무효가 되기 때문에 판례가 무효확인 소송이었던 겁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민사쟁송으로 양도 양수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다시 말해서 이 양도계약이 무효라는 민사소송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리가 무효라는 항고소송 행정소송하고 했을 때 민사소송을 1번 행정소송을 2번 무효확인소송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이 민사소송을 거치고 그리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행정법원에다가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이 사법관계에 대한 판단을 행정법원이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민사소송은 거치지 않고 생략하고 바로 넘어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번 갑은 한옥 여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할 A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였는데
건축 허가입니다. 건축 허가는 우선은 가학상 허가, 대물적 허가고 처분이고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이고 기속행위다.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속행위인데 우선은 기속행위인데 11조 1항만 생각하면 기속행위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관이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관 이렇게 되니까 11조 4항의 적용을 같이 받게 된다. 11조 4항 적용을 받는다. 11조 4항입니다. 11조 4항은 우리 판례 중에 러브호텔 사건이 지금 법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러브호텔 사건은 숙박시설, 위락시설 여기서 러브니까 들어가서 러브를 하죠. 러브를 하니까 위락시설입니다. 위락시설 호텔이니까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 그래서 숙박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이겁니다. 주거환경 1번, 그 다음에 교육환경 2번, 합치면 주변환경을 고려해가지고 그게 적절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절차 요건 얘기하는 거죠. 절차 요건을 거치고 나서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분명히 뭔데 11조 1항만 보면 허가니까 기속행위인 건데 11조 4항에서 러브호텔 사건 판례를 반영해서 여기에 재량 규정, 가능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이런 요건에 해당하면 위락시설, 숙박시설 상황에 해당하면 무엇으로 파악을 하게 된다? 재량행위로 파악을 하게 된다. 이거고 A시장은 여관 건물이 한옥이 아닌 일반 빌딩의 형태인 것으로 일반 빌딩의 형태로 5인 들어갔습니다. 5인 사실 5인입니다. 사실 5인 들어갔고 사항에 따라서 갑이 건축허가자는 여관 건물이 주변에 나머지 다 한옥인데 지만 일반 빌딩 이렇게 되면 주변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지금 5인이 어느 쪽에 5인이 생겼어요? 법률 요건 쪽에 5인입니까? 법률 효과 쪽에 5인입니까?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요건 쪽이죠. 효과 쪽이 아니에요. 요건 쪽이라고 하게 되면 판단여지 일탈의 문제로 연결될 거고 효과 쪽이라고 하게 되면 재량의 남용 사유로 연결이 될 건데 지금은 요건 쪽에 해당을 한다. A시장의 건축허가 거부 처분이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므로 거부 처분은 뭐예요? 거부 처분은 얘는 기대권을 침해하는 소극적 불이익 처분이죠. 소극적인 불이익 처분이다. 우리 판례는 기득권을 침해하는 적극적 불이익 처분만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대상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허가 거부에 앞서 미리 갑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사전 통지를 안 해도 위협하게 되는 건 아니다. 절차 하자로 위협해지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고 갑의 건축허가 신청 후에 건축허가 기준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에 신청입니다. 신청 후에 법이 개정되었다. 법령 개정이 나왔다. A시장은 새로이 개정된 법령의 경과 규정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경과 규정이 있으면 그냥 그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없다고 하게 되면 개정법령 신법하고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허가를 신청하는 신청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거부 처분이 나오는 처분 시점이 이렇게 있다면 과연 법률 관계는 어디서 완성이 되는 것인가? 법률 관계는 처분이 나와야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법률 관계가 완성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지금 신법이 있고 개정법령 여기에는 구법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이 신법을 누구한테 적용시켜도 얘를 이렇게 해서 얘한테 적용시켜 봐야 이것은 무엇에 불과한 것이다? 부진정 소급 적용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급이 가능하니까 신법 개정법령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게 맞다. 만일 A시장의 갑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에 앞서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죠. 그렇죠. 절차 요건이니까 법원은 이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시고 취소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얘는 절차상 하자
절차 하자에 해당하며 얘는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 예, 절차 하자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취소 사유죠.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는 비대체적 결정 영역, 예측 결정, 미래 예측적 결정 영역, 판단 여지가 인정되므로 지금 얘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심형래가 어떤 비판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심형래는 비판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유는 심시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정책 형성 영역, 그 다음 얘는 미래 예측 영역, 얘는 가치 평가 영역, 얘는 비대체적 영역은 판단 여지로 인정되죠.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판단에는 법원은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 판단 여지면 사법심사할 수 없는 게 우선은 맞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냐라는 문제가 아니죠. 판단 여지라고 하더라도 판단 여지에 일탈이 있을 수 있죠. 일탈이 있을 수 있는데 재량행위하고 똑같이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뭐 위원회가 잘못 구성이 됐다, 주체상하자. 그 다음에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절차상하자. 그 다음 세 번째, 사실오인, 내용과 관련돼서는 사실오인 평등원칙, 사실오인 평등원칙에 위반되면, 그러면 판단 여지도 한계를 일탈해서 위법해질 수 있다라고 했죠. 여기에서 사실오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이 A시장의 건축 허가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해서 인용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A시장은 위 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 도중은 바로 처분 이후죠. 처분 이후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강화된 건축허가 기준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법이 개정돼서 1, 2, 3, 4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강화된 피난시설 이런 게 있었다면 그 미비를 이유로 재거부 처분을 할 수가 있다. 가능하다? 그렇다. 우선 처분 이후니까 기속력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는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그 표준시로 하고, 통설과 판례는 그것을 처분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처분 당시까지 존재했던 사유에 대해서만 기속력이 미치는 것이니까 처분 이후에 개정된 법령에는 미치지 않고요. 그 다음 이 강화된 피난시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존재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 범위도 동시에 같이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기속력에 적용을 받지 않고 기속력에 위반이 없으므로 재거부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21번입니다. 행정수의 피고에 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은 독임형으로도 만들고 합의형으로도 만들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독임형으로 만들고,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성원이 여러 명인 합의형으로 만들게 되는데, 지금은 합의제 행정기관이 얘도 행정청이 맞습니다. 처분을 했다. 그 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렇죠?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니까 제가 행정청이 맞으면 제가 피고가 되는 게 맞고, 중앙노동위원회 처분.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이라는 재결 처분을 하게 되죠. 재결 처분을 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행정청이 맞는 겁니다. 재결 처분. 재결 처분도 처분이죠. 얘는 행정청이 맞고, 그 중에서 이제 재결청에 해당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 왜 여기에다 소송을 제기합니까? 왜 재결 처분에 소송을 제기해요? 재결주의가 적용됩니다. 재결주의가. 근로기준법 31조 2항이라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5조 2항에 따르게 되면 재결주의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재심판정이라는 재결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재결취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피고는 재결청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재결청은 중앙노동위원회다 이거야. 그럼 이 중앙노동위원회라는 재결청을 피고로 해야 되냐? 그게 아니다. 또 얘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로 노동위원회법 27조 1항에 따르게 되면 행정청도 아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중노위장을 피고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 행정소송법 13조 1항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당사소송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해서 피고 경정 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서 소송 절차에 대한 문제니까 판결이 아니고 결정이 되는 것이고,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얘는 행정소송법 제44조 1항이 14조를 준용합니다. 14조 취소에 있어서의 피고 경정에 대한 규정인 14조를 준용합니다. 13조가 피고 적격, 14조가 피고 경정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잘못죄에 피고 경정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피고 경정은 소의 변경과 같은 거죠. 소의 변경과 같은 거니까 이 피고 경정에는 뭐가 적용된다? 피고 경정에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원은 직권으로 피고 경정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만 하는 거고 이거 준용되는 거고요. 당사소송의 행정소송법은 취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피고가 본안에서 변론을 한 이후에는 그러니까 피고를 잘못 정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피고가 아닌데 지가 나가서 그냥 변론을 했어요. 이랬을 때는 그 피고 동의를 받아서 피고 경정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규정하고 있다라고도 정확하게도 물어봐줬죠. 우리 행정소송법 제14조 피고 경정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런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거는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아닌데 피고가 와서 응소를 하면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피고를 바꾼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행정소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피고 경정으로 인한 피고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를 경정하는 경우에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이 무슨 말을 하는가? 당사자의 동일성을 바꾸는 것이다. 맞는 말이고 이 말은 바로 아예 소송이 바뀌는 것이다. 이것은 소송이 바뀌는 것이다. 소의 변경에 해당한다. 피고를 경정하는 경우에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피고 경정 한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게 아니죠. A라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청구, A 상대 청구. 그 다음에 B라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청구, B 청구 이렇게 되게 되면 얘가 누구예요? 얘가 상대방 피고입니다. 얘가 B가 상대방 피고다.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소송이라고 했죠. 이렇게 소를 변경하는 겁니다. 피고 경정. 피고를 바꾼다라는 의미는 바로 소송을 바꾼다, 소의 변경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제소기간은 경정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피고 경정 신청을 했겠죠. 신청을 하고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나왔겠죠. 이 신청이나 결정이 나온 시점이 아니라 이게 앞에 게 뭐가요? 앞에 게 얘가 신소입니다. 얘가 구소입니다. 얘가 구소고 얘가 신소고 이렇게 되니까 이 신소는 처음에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소급표가 인정이 된다고 했죠. 소급표는 피고 경정의 14조 4항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변경을 할 때는 그때는 소급표 규정을 따로 특례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취소과 지방의회 의장 선임 결의 무효확인송을 제기하는 피고는 지방의회 의장이 아니라 우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 제명의결,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신임 또는 불신임 의결은 처분이 맞고요. 따라서 그에 대한 취소이나 무효확인송, 항고송 제기하는 가능한데 여기서의 피고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오냐면 지방의회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지방의회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의장이 아니라 지방의회 자체가 합의제 행정청으로서 피고가 되는 것이다.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모두 고른 것은 도지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시장이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권한대리 같은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밝혀야 되죠. 대리관계를 밝히면 피대리청이 이렇게 있고 대리청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대리청이 이렇게 있다. 권한의 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리, 과장 밑에 계장, 계장 밑에 대리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대리관계를 밝히면 얘가 이렇게 처분을 하면서 나는 얘를 대신하고 있는 거야. 하면 법적으로는 얘가 한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안 밝혔다 이거죠. 안 밝혔다. 자기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항고송의 피고는 그럼 얘는요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되는 거죠. 피고는 도지사가 되는 것이다. 얘가 도지사, 얘가 지금 시장이죠. 이쪽에 피대리청이 아니라 대리청, 얘가 피고가 되는 거죠. 정당한 권한자가 아니라 외부적 명의자가 피고가 되는 것이다. 우리 행정소송법 13조에서
13조에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면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외부적 명의자면 충분하다. 광역시장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도록 내부 위임을 했다. 내부 위임을 했습니다. 여기 표현 잘했죠. 권한을 사실상 행사한다. 사실상 행사한다. 그 얘기는 내부 위임은 그 권한의 법적 귀속점의 이전을 동반하지 않는다. 권한이 넘어가는 게 아니다. 예, 구청장은 광역시장의 이름으로 권한 행사해야 된다. 그렇죠? 권한 누가 갖고 있다? 위임청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 수임청인 구청장이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임청 이름으로 처분을 대신할 뿐입니다. 내부 위임에 따라 수임관청이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 정상적으로 했죠. 그렇다면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하기를 구할 때 피고는 위임관청이 된다. 그렇죠? 만약에 자기 이름으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 수임관청이 피고고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제대로 했기 때문에 위임관청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피고하고 피고 적격자가 일치하고 있는 거죠. 일치하고 있는 거야. 수임관청이 자기 이름으로 해버리게 되며 정당한 피고는 위임관청이 되고 피고 적격자는 수임관청이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인 정결규정을 위반하여 정결규정 내부임 얘기하는 거죠. 내부임. 원래 정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이거예요.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처분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다. 아니다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죠. 여기서 이렇게 위임청이 있습니다. 위임청이 있고, 전결이니까 여기 수임청이 있습니다. 수임청이 이렇게 있고, 이 수임청도 위임전결이니까 얘도 보조기관입니다. 얘도 보조기관이고, 얘는 누구를 보조해? 얘는 저 위임청을 보조합니다. 그런데 요 놈을 또 보조하는 또 보조기관이 있는 거야. 요 놈을 또 보조하는 보조기관이 이렇게 있다 이거야.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얘가 지금 위임을 받았으니까 얘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렇죠? 얘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얘가 결정을 해야 되고 얘가 처분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처분 결정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얘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얘가 처분을 이렇게 해요. 처분을 하면서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 위임청의 이름으로 해야 되지. 위임청의 이름으로. 그런데 얘가 결정을 안 하고 얘가 했다는 거야. 얘가 하는데 그런데 뭐는 맞다는 거지? 이름은 위임청의 이름을 잘 걸었다는 거야. 잘 걸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게 이 수임청, 내부임의 수임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게 되면 그럼 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지금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 보조기관이 위임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얘가 가지고 있죠. 얘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권한자의 이름으로 처분했으니까 권한 없는 자의 행위는 아니겠죠. 그냥 이건 페이크입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법리가 안 먹히는 부분이 있어요. 안 먹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담배 소매인 지정처분은 이건 처분이 맞고 이건 허가죠. 혼합적 허가입니다. 허가인데 지금 특허라고 치고 얘기해보자 라는 겁니다. 특허라고 치고 얘기해보자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담배 소매인 지정사건의 법리가 안 먹힙니다. 특허라는 전제를 깔고 움직이셔야 되고 첫 번째, 갑은 건물 1층에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아서 담배 소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관할구청장 A는 법령상 거리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거리 제한 규정입니다. 거리 제한 규정. 그러니까 담배 소매인 지정은 원래는 뭐야? 원래는 항상 허가잖아. 허가니까 기존 업자가 신규 업자의 진입을 배제하는 경업자 소송의 원고적 경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거리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적으로 기존 업자의 원고 적격을 인정을 했었죠, 판례가.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거리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거리 제한 규정의 존재가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의미만 갖는 거냐? 그게 아니라 무슨 의미도 갖냐? 저것도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저게 위반하면 위법해집니다. 내용상 위법성도 같이 구성을 할 수가 있다. 그 영업소에서 30m 떨어진 인접 아파트 상가에 을이 담배 소매업을 할 수 있도록 담배 소매인 신규 지정 처분을 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이거는
경업자 소송을 말하는 거죠. 얘는 지금 경업자 소송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은 기존 업자가 얘가 지금 갑이 되고 있는 것이고, 갑이 되고, 그다음에 신규 업자가 을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거리제한 규정 위반하면 위법되는 거 맞다고 했어요. 그래서 을한테 나온 처분이 뭘 봐야 돼? 얘한테 나온 담배 소매인 지정은 지금 문제로 치게 되면 특허입니다. 그 다음에 얘한테 나온 처분 같은 경우에는 거리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위법이다. 얘는 특허다. 변과정은 같은 상가의 1층과 2층에서 각각 담배 소매업을 하고자 관할 구청장 B에게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을 했다. 이건 무슨 말이야? 얘는 기존 신규에 대한 문제면 경업자 소송. 얘는 신규에 대한 문제면 경원자 소송에 대한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얘는 지금 경원자 소송입니다. 경원자 소송. 밑에 거는, 두 번째 거는 경원자 소송의 문제가 이렇게 될 테고, 둘 다 신규업자가 병하고 정입니다. 신규업자 병 앤드, 그 다음에 신규업자가 그 다음에 앤드 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 신청을 했으나 을에게만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을 정에게만 해줬다. 얘가 지금 지정 처분 얘만 받았네요. 얘는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경원자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경원자 관계 성립되는 이유가 거리 제한 규정 요 얘기가 지금 걸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폼을 잡고 있는 거야. 폼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먹혀요. 사실은 이게 안 먹힙니다. 이게 경원자 소송 이게 안 먹힙니다. 이게 왜 안 먹히는 것이냐면 지금 이게 군의 소매인이에요. 이게 지금 일반 소매인이 아닙니다. 일반 소매인이면 거리 제한 규정 적용을 받죠.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 같은 건물이죠. 같은 건물. 군의 소매인 이쪽에 해당한다라고 지금 봐야 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 건물 안에서만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건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과 관련된 질문이 없어요. 이쪽과 관련된 질문이 더 이상의 단서가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같은 건물이지만 그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고 그냥 경원자 이렇게 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발령된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에 대해서 갑 이쪽입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송을 제기하면서 그 신규 지정 처분의 위법 맞죠? 거리 제한 규정 위반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송을 그 취송의 병합해서 제기할 수 있다. 위법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 이거는 문제가 없죠. 국가배상 청구 이쪽에는 전혀 문제 없는데 취송 제기할 수 있습니까? 우선 이걸 생각해야죠. 취송 제기할 수 있습니까? 갑이요. 허가라고 하더라도 거리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원고 적격 인정되는데 지금은 아예 특허라고 했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인정되니까 이것도 되는 거야. 이것도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소의 병합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행정소송법 제10조 2항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10조에 보시게 되면 배당상표 재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배당상표 재개가 있습니다. 배당상표 재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배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은 부당이득, 상은 원상회복, 표는 표리관계, 재는 처분과 재결, 개는 단계적 처분에서 여기에 손해배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손해배상을 하나 걸어놓은 상태고 and 뭐가 있어요? 주된 청구가 바로 취소 소송이 되는 것이고 관련 청구 소송, 관련 청구 지금 이게 손해배상 청구송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소의 변경과는 다르죠. 소의 변경과는 이 병합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병합의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취소송도 적법해야 되고 그다음 뒤에 있는 관련 청구 손해배상도 적법해야 되는 겁니다. 손해배상은 원래 뭐라고? 적법이 맞다 이거야. 이 부분이 과연 적법했니? 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손해배상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걸 모르면 결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 갑이 자신에 대한 담배 소매인 지정처분을 통해서 기존에 누렸던 이익을 을 등 제3자에 의한 신규 지정처분이 발령되지 않음으로 인한 사실상 이익에 해당한다. 아니죠. 특허죠. 예, 특허라고 했으니까 허가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입니다. 허가라고 하더라도 거리 제한 규정이 있으니까 예, 법률상 이익인데 지금은 예, 아예 특허라는 전제를 깔아놨으니까 법률상 이익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병이 이제 밑으로 내려왔네. 병이 자기에 대한 담배 소매인 지정 거부 처분을 얘는 지정을 받았죠? 얘는 지정을 안 받았죠? 안 받았죠? 근데 지금 특별히 이 건물 안에서만 같은 건물이긴 합니다. 의심이 가는데 근데 건물 안에서만 파는 거라고 안 했기 때문에 군의 소매인이라는 예, 특별한 변수를 반영시키지 않으면 어쨌든 거리 제한 규정이 있는 거니까 경원 관계가 성립이 된단 말이야. 된다고 치게 되면 예, 이 사람에 대해서만 예, 특허를 내줬으니까 얘는 뭐예요? 실질적 의미의 거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재작년에 판례가 새로 나왔죠. 거부 처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거부 처분에 취소 제기할 수 있어요. 예, 본대 회급 복명의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그게 깨지는 건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되겠는가?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그 얘기하는 거죠.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소극적 처분에 대한 소극적 가구제 수단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얘를 무엇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적극적 가구제 수단을 바꿔줘야 되죠. 바꿔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예,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마찬가지로 재처분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소송법 23조 6항은 30조 1항에 일반적 기속령만 준용을 하고 있고 30조 2항에 재처분 의무를 준용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죠. 예, 신청이 없어 각하 결정의 대상입니다. 판례에 따르게 되면 거부 처분만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갈 뿐 예, 신청만 있었던 상태로 되돌아갈 뿐 예,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판시를 했었습니다. 정에 대한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을 대상으로 예, 병이 제기한 취송이 행정소송법상 소송 참가를 하였으나 예, 지금 예, 기억나시죠? 정한테 담배 소매인 지정이 나왔어요. 예, 정에 대한 그 지정 처분을 대상으로 누가 거부 처분을 받은 예, 아무것도 못 받은 병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면 몇 유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법 분쟁의 3유형으로서 제3자 방어 소송에 해당을 하겠죠. 제3자 방어 소송 상황입니다. 방어 소송. 예, 이렇게 되면 원고는 병이고 피고는 행정청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정은 누가 되는 거야? 처분의 상대방인 정은 소송상 제3자죠. 소송상 제3자. 정의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소송 참가 16조 1항에 제3자 소송 참가를 했어. 근데 본안에서 병이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됐다. 그러면 정에 대한 지정 처분은 취소돼서 사라졌죠. 정은 31조를 통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겠는가? 31조 이건 뭐야? 제3자 얘는 제3자 소송 참가고 얘는 제3자 재심 청구죠. 재심 청구. 그런데 이 재심 청구는 뭐야? 재심 청구는 소송 참가를 안 한 사람만 할 수 있잖아요. 안 한 사람만. 지금 소송 참가를 이미 했기 때문에 얘는 제3자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정에 대한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 취소 심판을 제기하여 취소 제기를 받으면 위에는 취소 소송, 밑에 같은 경우에는 취소 심판. B가 정에게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의 취소를 통지했다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정에 대해서 지정 처분이 나왔어요. 지정 처분이 나왔고 그다음에 행정 심판 청구에서 취소 재결이 나왔습니다. 무슨 재결입니까? 형성 재결이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행정청이 취소 처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정은 취소를 제기합니다. 이 이제 자기한테 불리한 재결이 나왔으니까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취소 재결이 아니라 B가 행한
담배 소매인 지정 취소 처분 소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거가 아니죠. 이거는 처분이 아닙니다. 얘는 처분이 아니다. 왜? 얘는 형성 재결이니까. 얘가 형성 재결이기 때문에 이 취소 재결에 의해서 이미 이게 취소가 돼버린 것이지 이거에 의해서 이게 취소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이게 취소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지 요거는 처분이 아니니까 사실행입니다. 관자매 통지니까 거기다가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된다. 24번 공정력과 성결 문제, 성결 문제라고 했으니까 저게 처분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게 적용되는 그 진짜 협의의 공정력이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에게 적용되는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갑이 국세부가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해서 이미 납부한 과오납이 발생을 했고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법원은 그 하자가 단순한 취소 사유다. 단순 위법입니다. 취소 사유 여전히 유효하죠.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습니다. 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과연 제기할 수가 있겠는가? 청구에 인용하는 판결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할 수가 없다. 우리 구성요건적 효력은 무엇이기 때문에 유효성 추정의 힘이기 때문에 유효성 추정의 힘이죠. 선결 문제 나오게 되면 민사법원하고 그 다음에 형사법원하고 이렇게 들어갈 테고 그 다음 선결 문제 내용은 위법심사하고 효력심사하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효력심사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효력심사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때의 효력 부인이 됩니다. 효력 부인.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얘가 뭐가 돼요? 얘가 국가배상이 되죠. 국가배상 가능하다. 얘 같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위반죄가 되는 거죠. 시정명령 가능하다. 얘는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되죠. 얘는 불가능하다. 얘는요 무면허 운전죄, 무허가 영업죄, 무면허죄 같은 것들이 되는 거죠. 불가능하다. 유효성 추정의 힘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되죠. 이거는 적법 위법 심사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어디에 해당한다? 밑에 있는 거죠. 민사법원의 효력심사 불가능하다. 을이 주택법상 공사중지 명령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 위반죄에 처벌하기 위해서 공사중지 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되는데 위법하다고 인정되나? 위법하다고 인정이 됐습니다. 인정이 된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위법하다고 형사법원이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죠. 확인을. 지금 뭐예요? 공사중지 명령 위반죄, 시정명령 위반죄 여기에 해당하고 형사법원도 위법심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거 위법이라고 보게 될 테고 그렇다면은 그것을 위반했다고 해서 유죄 판결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될 겁니다. 영을령 미달의 결격자인 병이 타인의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았다 했을 때 이건 뭐였습니까? 취소 사유였었죠. 도로교통법에 보시게 되면 결격 사유 있는 자가 운전면허를 받으면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고 취소 사유면 어디에 해당한다? 이거는 형사재판인데 효력 부인,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저 운전면허의 효력을 형사법원이 부인할 수가 없고 그럼 여전히 운전면허는 있는 거고 있는 거니까 무면허 운전죄는 성립이 안 된다. 무죄 판결이 나오고 건물에 대한 대집행이 완료된 다음에 완료가 됐다. 대집행 그냥 그렇게 말하면 대집행 실행은 강제철거 종료가 됐다. 권력적 사실행위 끝. 그러면 협의 수익이 없죠.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취소 판결은 나올 수가 없다. 각각 판결이 나올 테고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 혼자서도 가능하다. 민사법원은 국가배상 청구에서 혼자서 위법심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 문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동법 소정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노래 연습장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청문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견 청취죠. 우리 행정절차법 제22조 1항 청문 생각해 보게 되면 명료탈취죠. 명료탈취입니다. 명료탈취는 법에 개별법에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 청문을 실시하라.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탈취는 자격 등이 박탈되거나 허가 등이 취소되는데 신청을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한다. 이에 관할 시장은 갑에 대해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실시했네요.
했고 2014년 8월 4일 등록 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의무 위반을 했죠. 의무 위반을 했으니까 얘는 무슨 취소다? 얘는 철회다라고 우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테고, 청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에서 보장하는 10일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청문은 10일, 공청회는 14일, 사전 통지 기간을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 청문 개시일 7일 전에 너무 짧게 갖고 통지를 했는데, 이 통지는 사전 통지. 갑은 청문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했으나 출석했어요. 뻐기지 않았습니다. 출석했다. 하자 치우. 갑은 노래 연습장 등록 취소 처분을 다투는 취소 심판을 제기했다. 취소 심판 소송 아니고요. 14년 10월 2일 기각 제결, 기각이 되었고요. 이에 등록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다.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했다. 원처분 중심주의. 이에 관한 설명. 갑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청문일에 불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가졌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가 된다. 의견 청취 사전 통지와 관련된 유일한 하자 치유 판례죠. 유일한 하자 치유. 원래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는 이유 제시와 달리 처분을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자 치유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인데, 예외적으로 인정한 건 요거 하나. 갑은 노래 연습장 등록 취소 처분의 취소를 제소 기간을 준수를 하였다. 뭔 소리야 이게? 등록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의 제소 기간을 준수를 하였다. 소송 날짜 들어왔네요. 날짜가 또 들어와 버리고 말았네. 날짜 봅시다. 날짜를 보시면은 첫 번째 처분 나왔습니다. 취소 처분. 취소 처분은 2014년도에 8월 4일 이렇게 들어왔고요. 여기서 나온 게 등록 취소 처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해서 취소 심판을 제기했는데, 그 다음 여기서 재결이 나온 시점이 2014년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 여기서 나온 게 기각 재결이 나왔습니다. 기각 재결, 재결.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가 들어왔었다? 취소 심판이 들어갔었다. 취소 심판이 들어갔었다. 취소에 취소 가능하죠? 왜? 앞에 등록이 수익적 처분이니까 취소 심판은 가능했었던 거고요. 협의 심판이 인정됐고 본안 들어갔는데 기각됐고, 그리고 나서 소송을 2015년 1월 5일입니다. 2015년 1월 5일 날 소송을 제기한다. 취소 소송 제기합니다. 취소 소송 이렇게 제기한다. 이 소송은 제소기한 언제부터냐? 여기서부터 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가는 것이냐? 뭐 이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면 8월 4일이죠. 9월 4일, 10월 4일, 11월 4일 확 넘어갔고, 얘 같은 경우에는요. 11월 2일, 12월 2일, 1월 2일 그래도 넘어갔네요. 그렇죠? 기각 재결 나왔으니까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가도 넘어갔네요. 준수한 게 아니고, 만일 갑이 취소 심판에서 인용 재결이 내려졌다면 처분청은 인용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건 뭘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피청구인 처분청의 원고 적격이 과연 인정될 수 있겠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문제 상당히 까다롭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말입니다. 소송하고 심판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결하고 그 다음에 재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재결하고 비교를 하고 확정이 된 경우하고 확정이 안 된 경우 나눠보세요. 확정이 된 경우 안 된 경우 이렇게 평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이 된 경우라고 하게 되면 판결은 상소를 제기해서 불복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상소 제기는 얘는 14일이죠. 14일 지나서 확정된 겁니다. 불가증력 발생. 재결 같은 경우에는 제소기간 특례 규정 적용되죠. 제소기간입니다. 얘는 90일이죠. 90일 지나서 불가증력 발생 확정된 상황입니다. 확정돼 버리게 되면 이건 당연히 상소 제기 못하는 겁니다. 여기선 당연히 상소 제기 안 되는 거고, 여기선 당연히 소송 제기 제소 안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여기서 얘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기속력이 있다 없다? 기속력이 없다.
판결은 확정이 돼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재결은 행정심판법 48조 2항에 따르게 되면, 그리고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의사표시의 법리에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기속력이 있다 이거죠. 이건 처분이죠. 처분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아도 그 효력은 발생하고 그 효력, 재결의 효력 안에는 기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속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상소할 수 있습니다. 상소 가능하다. 심급제도가 보장이 되고 있지요. 그러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소가 안 된다. 이 제소가 안 되는 것은 소송 요건 중에서 원고적격이 깨지기 때문이다. 원고적격이 깨지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안 되고요. 다음 문제. 고시에 관한 설명입니다. 고시는 뭐 법규명령도 있고 행정규칙도 있고 뭐 처분도 있고 뭐 다종다양하죠. 여성가족부 고시입니다. 여성가족부 고시, 이게 게이 사이트 얘기하는 거죠. 게이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 결정 고시했던 그 사건입니다. 당시는 원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친구였었습니다. 이때 지금 이게 현재 법으로 바꿔놓은 건데, 원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 게이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런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얘가 고시를 했었습니다. 얘가 결정을 하고 플러스 얘가 고시를 하고 요게 합쳐져서 처분이다 이거였어요. 요게 합쳐져서 처분이었다. 요런 판례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 처분은 무슨 판례냐면, 좀 더 내용 보시면 이거 일반 처분입니다. 내용 보시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뭐냐? 일반 처분 같은 경우에는 당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지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얘는 고시되고 나서 5일이 지나면 효력, 고시문서, 공고문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처분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이것은요 일률적으로 규율을 하기 위해서 안날로 의제를 하고, 이날을 안날로 의제를 하고, 원래는 무슨 날이야 이날이? 이 효력 발생한 날, 이 날은 있은 날이잖아. 있은 날인데 효력 발생일 안날이라고 봐버리고 그리고 안날로 봐버렸으니까 주관적 제소기간 적용을 시켜가지고 90일 처리하자라고 했던 판례입니다. 이 판례가 주관적 제소기간 90일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판례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쪽이 뭐로 바뀌어 있어요? 방송통신윤리위원회로 들어올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로 들어갈 거고, 이쪽이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청소년보호법 제7조 1항 규정에 의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유해 매체물에 대해서 같은 법에 의거해서 고시합니다. 그렇죠. 나왔네. 여기서 뭐 들어왔어요? 여가부 장관. 여기가 이제 여가부 장관으로 바뀌고, 지금 상황이 뭐 법리는 똑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위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처리하시면 되고요. 유해 매체물의 목록 아래 표와 같다. 의무사항. 다음 목록에 청소년 유해 매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 판매하는 사람들, 장사하시는 분들,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 표시 의무를 이행한다. 뭐예요? 표시 의무 하나 들어갑니다. 표시 의무. 그러니까 우리 서점 같은 데 가게 되면, 뭐 도서 대여점 이런 데 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뭐 성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몇 살 이런 게 돼 있어요. 뭐 60살 이상만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80살 이상만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매체물을 청소년 대상으로 판매되어 배포 금지, 이겁니다. 판매되어 배포 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표시 의무는 표시하라, 자기 의무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밑에 같은 경우 이런 거 금지 안 된다, 아니됨 돼 있죠. 이거는 뭐예요? 부작위 의무, 금지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얘네들은
지금 이게 저쪽이에요. 요게 지금 이렇게 돼서 방금 얘기했던 표시 의무와 같은 작위 의무하고 그 다음에 판매 대여 등을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 금지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분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지금 도서나 이런 거 뭐 CD나 이런 걸 판매하시는 분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 그치? 불특정 다수인이어서 일반 처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인이어서 일반 처분.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봐야 되는 거지, 이 게이 사이트 운영자 그 사람한테 주목하면 안 돼요. 게이 사이트 운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일반 처분이 되는 거예요. 게이 사이트 그 자체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벌칙 내용, 청소년 유해 표시 의무, 뭐 방금 전에 이거 자기 의무, 판매 금지 의무, 이거 했을 때 벌칙 들어가니까 의무부가 맞지, 의무부가. 그 다음에 그 이제 왕창 이렇게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막 다 하면서 나온 게 요 게이야, 게이닷컴, GD 커뮤니케이션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되고, 여기가 이제 고시의 효력 발생일, 고시의 요거 적어놔야 되는데 날짜 나오죠? 결정을 한 날, 결정일, 결정한 날 사유는 됐고, 그 다음에 고시의 효력 발생, 효력 발생일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가 며칠이에요? 2014년도 9월 15일 이렇게 돼 있고, 얘는 2014년도 요거 조심하세요. 9월 29일 요거 처음에 저도 속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적용시켰을 때 상황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적용시켰을 때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고시를 하면서 자기가 효력 발생일을 지정해버리면 그날이죠. 당연히 지정해버리면, 지정을 안 하면 일반 공고문서 규정 가서 5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지정이 있었다 없었다까지 지금 치고 들어온 거야. 나 엄청 대단하죠? 교수님 머리 많이 쓰셨어. 훌륭하시고, 위 고시가 있은 후에 GD 커뮤니케이션, 자신이 운영하는 동성애자 커뮤니케이닷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될 만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여가부 장관이 자기에게 모라카노지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아무 문제가 없다. 여기에는 뭐라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될 만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건 봐야 아는 거. 이건 본안 문제자. 그지? 이건 본안 문제입니다. 얘는 지금 게이라는 게이 사이트가 뭐가 청소년한테 문제가 되냐? 여기서 이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이건 본안 문제고, 여가부 장관이 자기에게 통지를 안 했다. 통지를 안 했으니까 무효다? 무효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통지를 안 했다는 얘기는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효력 발생 요건 얘기하는 거죠. 효력 발생 요건. 이게 적법 요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즉 성립 요건, 적법 요건 말하는 게 아니고 효력 발생 요건으로 나한테 통지를 해야만 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닙니다. 고시하면 됩니다. 위 고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GD 커뮤니케이션이 제기한 소송은 제소기한을 도과해서 부적법한 소가 되는 것이다. 소제기 시점 보세요. 소제기 시점 2014년도 12월 31일이죠. 12월 31일. 그래요. 또 날짜 들어왔습니다. 봅시다. 2014년도 09, 15 이렇게 들어왔고요. 여기서 5일 한번 땡겨보세요. 5일 땡겨보시게 되면 2014년도 09, 그 다음에 2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지금 여기를 가보세요. 2014년도 09, 29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들어간 날짜는 12, 30일 2014년도 12, 30일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얘가 지금 결정한 날짜예요. 결정 나온 날짜. 여기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5일 지난 날입니다. 5일 지난 날. 그 다음에 이게 효력 발생일, 발효 시점입니다. 효력 발생일. 그 다음 이게 제소 시점이다. 제소 시점이다. 우선은 신경 쓰지 마. 왜?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거기 때문에 제소기간 적용이 안 받으니까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정력 발생, 각하하는 그런 일은 없고요. 여가부 장관은 GD 커뮤니케이션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되고 통지의 결한 처분은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통지가 필요하면 그렇겠지. 근데 이거를 개별 처분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야. 개별 처분으로. 예, 거기에 있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좌르륵 해서 한 번에 한 처분이란 말이야. 한 번에 한 처분. 게이 사이트 한 개만 딱 지정. 이러면 개별 처분이겠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게이 사이트만 지정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목록에 있는 거 다 하나의 한 처분이니까 그러면 일반 처분 처리돼요. 일반 처분. 그 다음에 만일 GD 커뮤니케이션이 위 고시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면 제소기간 기산일은 2014년 9월 29일이다. 29일. 29일이 이부터 시작이다. 29일부터 시작. 2014년 9월 29일이 언제야? 2014년 9월 29일. 여기서부터 기산이 되는 것이다. 예,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이 나왔죠. 예, 일반적으로 지정이 없으면 여기서부터 기산입니다. 그렇죠? 예, 지정이 없으면 그 발효 날짜에 지정이 없다면 5일 지나고부터 기산이 되는 건데 지금 지정을 아까 표에서 나왔었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산을 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산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기산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여기가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 30일부터 쳐가지고 10월 30일, 11월 30일, 12월 30일 딱 걸려가지고 지금 지나갈 수도 있겠는데 초일 산입이냐 불산입이냐에 따라서 뭐 아무튼 기산일은 그렇습니다. 29일부터 가는 게 맞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고시는 일반 불특정 다수인 상대방을 일률적으로 표시 의무, 포장 의무, 뭐 이런 거 하는 거기 때문에 처분이다, 그렇죠?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처분이 맞다 이겁니다. 처분이 맞다. 네, 그렇고요. 그러면 뭐니 이게? 네. 네, 맞죠? 네, 됐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행정쟁송에서 일부 취소가 허용되는 것은 행정쟁송에서 두 개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두 개. 뭐하고 뭐를 비교한다?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4조 1호에 있는 취소소송,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 5조 1호에 있는 취소심판 두 개 비교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취소소송에서 취소심판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심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야 똑같죠. 얘네야 그냥 다 뭐예요? 전부 취소하는 겁니다. 그냥 처분 취소하는 게 맞는 건데 얘네들은 서로 따르다 이거죠. 따르다 들어가시게 되면 얘는 뭡니까? 소극적 의미의 변경이 되는 거고 얘는 적극적 의미의 변경이 되는 것이죠. 적극적 의미의 변경. 이렇게 되면은 이 소극적 의미의 변경 같은 경우에는 얘는 특정도 가능하고 and 그 다음에 모두 가능하고 뭔 소리예요? 분리도 가능하고 그렇죠? 분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특정도 가능하고 이래야만 변경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다. 일부 취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같은 경우에 적극적 변경이라고 하는 칼로리 밸런스 이론을 생각해 보세요. 칼로리 밸런스 이론에 따르게 되면 얘는요 올 일부 취소, 모든 일부 취소, 소극적 형성으로서의 일부 취소 다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뭐까지 됩니까? 완전히 다른 처분으로의 변경, 완전한 적극적 형성으로서의 변경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해서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이번에 소송이에요. 소송이면 소극적 의미의 변경이죠. 소송이고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될 수 있는 경우에 일부 취소가 되죠. 근데 말이에요. 과세처분이야. 그러면 금전 문제니까 1,0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 2,000만 원 성립이 되는 것이고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고 과세처분은 기속행위니까 특정이 됩니다. 그러면 일부 취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라는 판례도 있어요.
예, 그거 지금 질문하려고 하시는 거야. 왜 이 말을 굳이 했는지 생각해봐. 예,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법원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오케이. 동그라미라고 했잖아. 동그라미. 이걸 왜 준 거냐면 특정 가능성과 관련돼서 기속행위라고 할지라도 산출이 예외적으로 불가하다면 일부 취소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안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정당한 세액의 산출이 가능했다라는 전제를 함께 깔아주신 겁니다. 공정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공정위생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가 처분이죠. 이거 보세요. 과징금부가죠. 그러면 비교해보세요. 얘는 뭐야? 얘는 기속행위죠. 조세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과징금부가 처분은 언제나 재량입니다. 하위법령 있어도 재량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사건. 취소 심판에서 부가처분의 재량의 하자, 재량이라고 했죠. 재량입니다. 재량의 하자. 위법이 있고 적정한 과징금의 산정이 가능하다. 지금 얘기를 했는데 우선요. 재량행위여도 이것도 반대 이거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거야. 예,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산출이 되면 또 거꾸로 일부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정 가능이라는 변수까지 집어 넣으신 거고요. 되는 거죠. 일부 취소. 게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심판입니다. 이건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에서는 모든 변경이 다 됩니다. 다 되기 때문에 심판에서 걱정할 일은 없죠. 이거 소송이어도 가능합니다. 소송이어도. 개발부담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번에 뭐라고 들어왔어요? 소송이죠. 그래요. 이 니은에서 디귿으로 가는 중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가처분 이게 재량이에요. 이게 재량이거든. 부담금 부가 당연히 재량이지. 재량 처분입니다. 그런데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산출할 수 있었어요. 이게 판례에서. 이게 산출이 법원이 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단 말입니다. 재량인 이거가 던져진 거야. 재량이라고 할지라도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부 취소가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거야. 이렇게. 그걸 예로 들은 거고. 그다음 공무원에 대한 3개월의 정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에서 이건 뭐예요? 행정심판이죠. 특별행정심판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이고 정직 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을 하고 3분의 1에 해당하는 1개월의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건 분리가 됩니까? 분리특정. 지금 뭐예요? 분리특정에서 이런 건 분리가 안 되는 거야. 징계는 분리가 안 됩니다. 징계는 원칙적으로 분리가 안 된다.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에서 감봉하고 견책을 더해서 정직 처분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건 분리가 안 되는데 되는 경우가 있어요. 되는 경우가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은 몇 월까지 할 수 있어? 3개월까지 할 수 있지. 3개월까지. 1월, 그다음에 2월, 3월 여기까지 할 수 있잖아. 정직을. 이렇게 했을 때 1개월 플러스 1개월은 2개월이 맞다. 2개월 플러스 1개월은 3개월이 맞다. 그래서 얘는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리가 되는 경우를 전제를 깔았어. 분리가 되는 경우를 전제를 깔고 나서 그러나 재량이란 말이야. 그러나 재량이니까 특정이 안 되는 상황이지. 그러면 일부 취소가 안 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이건 뭐니까? 행정심판. 이거 행정심판이고 국가공무원법 제14조 5항 1호 각하, 2호 기각, 3호 취소심판, 4호 무작위심판, 5호 의맹심판 거기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변경도 행정심판이니까 모든 변경이 가능해서 이런 변경은 가능하다. 그러면 죄다 다 되는 것이다. 일부치 되는 거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